안녕하세요. 단발문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의 언어입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를 묻는 아들에게 부의 철학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항해 실력을 늘려주지 않는다 라는 구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리는데요. 이 밖에도 소중한 문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자의 언어, 단발문고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를 추구하라. 부, 경제적 안정, 돈 걱정 없이 사는 삶. 하루의 시간은 모두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현실의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가톨릭 초등학교를 다녔다. 졸업할 때쯤 나는 과도한 부는 악이라는 가르침을 믿고 있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거나 돈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거나 세상을 얻는 대신 자신의 진실된 영혼을 잃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가르침들 말이다. 하지만 20대가 되어 재정적 고난을 겪게 되면서 나는 돈에 대해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어떻게 불안과 공포,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상태로 몰아가는지 경험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그리 멋진 말이 아니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체감하기 전까지 우리는 보통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돈은 산소와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중요한 줄 모른다. 하지만 돈이 없어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진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던가 돈 걱정을 하게 된다. 내가 돈의 가치를 깨달은 시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다. 가족들은 나만 바라보았다. 책임감이 날로 커졌고 경제적 문제는 거의 모든 순간 내 발목을 잡았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부는 주중에 숲을 거닐 수 있게 해주고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준다.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의 압박 없이 살게 해준다. 부는 매 순간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에게 지금의 삶과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지 알 수 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야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낄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장 큰 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부유한 인생은 물질적 추구의 과정인 동시에 영적 여정이기도 하다. 효과 시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들이는 노동 시간. 오늘 핀 꽃은 어제 뿌린 씨앗에서 나온 것이다. 효과 시간이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시간이다. 무의미한 시간의 반대말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게 해준다.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일을 양적으로 많이 하는 노력의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모두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기에는 멋진 이야기가 하나 있다. 미시시피의 한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수많은 일로 터져나갈 듯한 생활 속에서 날마다 효과 시간을 만들어냈다. 그의 이야기는 꿈을 향해 뛸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30세의 남자는 바빴다. 로펌에서 주 60시간을 일했고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두었다. 일정은 꽉 차 있었다.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 어느 날 이 변호사는 법원 청사에서 젊은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깊이 감동받았고 그날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자.
이 변호사가 인생에서 맞닥뜨린 흥미로운 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는 아주 잠깐 소설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그런데 왜 이 생각을 바보 같다고 일축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가 잠시 멈춰선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 그 5초가 그의 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그가 멈춰서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의 아이디어는 무시되고 세상은 작가 존 그리샴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다. 아이디어와 영감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춤이 주는 지혜의 힘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책에서 수없이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 그 일을 할 시간을 찾았을까? 꿈은 영감에서 시작되지만 하루하루의 시간으로 만들어간다. 효과 시간은 가치 있는 성과를 쌓는 벽돌 같은 것이다. 바쁜 나날들 속에서 시간을 낼 수 없자 그리샴은 일 외의 시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효과 시간을 만들어냈다. 전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출근했지요. 하루 중 유일하게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커피를 진하게 내려 자리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은 바빴습니다. 주 2회에 가고 때로 9시에 법원에 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피곤해서 법정에서 그냥 앉아만 있던 날도 있었어요. 그때까지 3시간 동안 글을 쓰고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진이 빠졌죠. 많은 일을 하면 정말로 진이 다 빠져요. 그리샴은 이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일상사로 인해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조금 더 활용한 나의 증언이다. 그리샴은 이렇게 말했다. 서점에 갈 때마다 수만 권의 멋진 책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 어떻게 저기에 내 책 한 권이 놓일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전 그저 그냥 그 원고를 끝마쳤습니다. 3년 후에요. 그리고 출판할 운이 따랐고요. 존 그리샴이 처음 세운 목표는 다시 할게요. 존 그리샴이 처음 세운 목표는 단지 원고를 다 쓰는 것이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매일 그 자리에서 수년간 고된 작업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시간을 효과 활동을 하는 데 썼고 매일 꾸준히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 우리는 늘 너무 바빠서 무언가 더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 일을 바꿀 수도 있다. 마침내 존 그리샴은 타임 투 킬을 완성했다. 이 책은 상업적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써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한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자신의 꿈에 시간을 들였다. 그는 또 한 편의 원고를 완성했다. 2번째 소설,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성공이 첫 소설의 판매에까지 불을 지펴 첫 소설 역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영화가 만들어졌고 더 많은 책이 나왔으며 모든 책이 아직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람 자체를 관찰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만다. 어두운 곳에서 홀로 불확실한 일에 매달리며 오직 내면의 소리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가족과 생계라는 수많은 요구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모래알갱이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그는 보상이 확실치 않은 일을 하는데 매일같이 시간을 들였다. 하루 1시간으로도 우리는 성공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인생 수업, 효과 시간.
매일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꿈들이 죽어간다. 그래서 나는 효과 시간을 늘리고자 제대로 일정을 조정했다. 2장 먹고 사는 일, 노동의 존엄성. 노동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준다. 정어는 육체 노동에 대한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한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 다시 합류하는 방식이다. 존엄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상태를 말한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존엄성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하는 일의 모든 측면을 좋아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에서는 깨지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굴욕감을 이겨내기도 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재정적 압박에 몰렸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걸 해낼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느꼈다. 매일 패배감에 빠져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 보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돈 문제가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서 좌절감도 커져갔다. 가장 좌절했던 순간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찾아왔다. 주변은 어두침침했고 나는 잔잔한 연못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을 접을까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갑자기 내가 이 일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왠지 살아남을 거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다. 사업 실패와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은 다른 문제였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었고 삶도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이 진실을 깨닫지 못했다. 100여 명의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2 친구는 사업을 시작하고 첫 고비가 오자 자살했고 또 다른 친구는 사업을 시작한 2번째 해에 자살했다.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좌절감과 사업 실패에 따른 무력감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가필드는 말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다. 하지만 젊은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중 19은 배 밖으로 던져지는 일이다. 그러면 물속으로 가라앉거나 스스로 헤엄쳐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16살에 배 밖으로 내던져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와 새 고모들을 부양하게 된 것이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할머니와 주방 식탁에 앉아 청구서들을 늘어놓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2 사람은 공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빈곤이라는 공경말이다. 아버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일자리를 찾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떤 일이든 돈 되는 일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지역 출판사에 취직해 주 3일간 경비로 일하고 주 2일은 활자 조판 기술을 익혔다.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동시에 기술도 배운 것이다. 매일의 단조로운 노동을 사랑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 따라오기도 한다. 성공은 때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일은 친구이지 애인이 아니다. 그것도 수수하고 오래 사귄 친구.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일과 친구가 되는데 사용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여 시간당 5센트를 더 받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곤 했다. 모욕을 참고 아버지는 그 일을 계속하셨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루즈벨트는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찾는 것이다. 아버지는 여가 시간에 임대용 아파트 개보수 사업을 시작했다. 아파트 4채는 초과 수입을 안겨주었고 그 수입을 다시 저축하고 투자하셨다. 호숫가 집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그곳을 수리하는 한편 가족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일과 친구가 되자 그것은 아버지에게 꾸준히 신뢰를 돌려주었다. 아버지는 마침내 출판사 회장이자 CEO가 되셨다. 일은 가장 친한 친구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친구는 오직 그것뿐이다. 작가 조지 클라스는 썼다. 안쓰러운 사람은 흑두성이 정원사가 아니다. 집 앞 발코니에 앉아 완벽한 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깔끔한 정원사다. 그러는 동안 그의 정원은 황폐해질 것이다. 인생 수업, 노동의 존엄성. 돈이 없다는 것은 자존감을 좀먹는다. 존엄성과 고결함은 생계를 꾸려가는 데서 나온다. 경제적 안정, 위험이나 위협에서 자유로운 상태. 안정은 위험이나 위협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25살에 나는 사업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기울어가는 내 병원에 왔다. 척추 통증으로 찾아온 60살의 신사는 내가 그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내게 주었다. 신사는 과거의 목사였고 자기 인생 항로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50대 후반에 그는 학교에 들어가 심리학 학위를 따고 마침내 심리 상담소를 열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는 내게 정신적 성공 코치가 되어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내 인생 궤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의 코치는 주 1회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다. 내 태도와 내 병원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통계를 살펴보았다.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 방을 떠났다. 그러면 나는 소파에 누워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의식을 진정시켰다. 희미한 음악이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고 뒤이어 그의 음성이 들렸다. 그는 내가 다음 주에 사업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도록 이끌었다. 새로운 환자, 전체 환자, 수입 같은 것들을 이미지화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교육을 받았다. 상담이 끝날 때면 나는 그 녹음 테이프를 받았고 남은 한 주 동안 매일 밤낮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들으라는 코치를 받았다. 다음 주 상담을 받을 때까지 이 정신수양을 매일 했다. 코치를 받고 첫 주에 새로운 환자가 예약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연의 일치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그저 현실 세계에서 전화가 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변화는 일어났고 나는 매일의 정신수양을 꾸준히 해나갔다. 원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걱정이 일어나면 내가 열망하는 일을 떠올렸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열망과 현실의 인과관계를 믿기 시작하자 믿음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매주 전화가 울렸다. 울리고 또 울렸다. 이윽고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다.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왜인지 사람들은 내게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느낌만 들었다. 그 인과관계를 믿고 있었음에도 선뜻 이런 경이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다. 내가 매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 시기에 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데 매진했다. 그건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었다. 소원도 기원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는 것이었다. 내 병원 전화가 울릴 거란 사실을 아는 것. 이는 분명 분별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나는 경제적 안정이 신념, 결과에 대한 확신, 영향력을 작동시키는 내면의 힘이 있음을 배웠다. 다시
내면의 힘에 있음을 배웠다. 가장 바라는 일에 생각을 집중하는 걸 배운 그날 이후 경제적 안정이 저절로 따라왔다. 인생 수업, 경제적 안정. 나는 경제적 안정이 내면의 힘에 있다는 것을 배웠고, 죽을 만큼 망가졌을 때 진정한 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정신수양, 정신 집중을 하는 매일의 의례. 정신수양은 깊이 숙고하는 시간, 매일의 의례를 말한다. 기도처럼 매일 집중하는 행위는 그 태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투지에 불을 붙이고 행운의 브레이크를 만들어준다. 나는 매일 정신수양을 하는데 시간을 들였고 일도 무척 많이 했다. 신은 어느 새에게나 먹이를 안배해 두셨다. 하지만 둥지 안으로 먹이를 던져주시진 않는다라고 작가 조시아 홀랜드는 우리를 일깨운다.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신을 부르짖는 한편으로 스스로 도와야 한다. 시카고에 살았을 때 나는 정신수양을 행하면서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정신수양에 더 애를 썼고 다시금 사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80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 나서 나는 다시 목표를 종이에 쓰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미래는 진공 상태였다. 그 진공 상태를 채우는 것이 내 임무였다. 나는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매일 밤 그곳에서 재정적 목표들을 깊이 숙고하며 정신 수양을 했다. 벽에는 목표를 걸어두었고 목표를 이룬 모습들을 이미지화하여 마음속에 새겼다. 이런 숙고의 시간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상상함으로써 내 목표와 열망을 충족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어떤 단어도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낭랑하게 콧노래를 부른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눈을 뜨고 벽에 걸린 목표를 응시한다. 다시 눈을 감고 이 목표들을 경험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미래의 꿈으로 보낸다. 잡생각이 떠오르면 눈을 뜨고 다시 목표를 써놓은 메모를 본다. 그러면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 문구는 이런 내용이다. 경제적 안정, 손실 없이 한 달을 쉬는 힘. 나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인다. 내 목표는 경제적 걱정 없이 1년 중 한 달을 쉬는 거였다. 벽에 걸어둔 두 번째 문구는 50살까지 달성할 더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였다. 경제적 자유. 나는 이 문구를 반복해서 말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신수양은 확신을 주었다. 나는 무의식 수준에서도 자신감을 갖고자 부를 달성한다는 또 다른 확약서를 벽에 덧붙였다.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란 원하는 자의 것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 부자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이 의식이 누군가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삶이 그 결과를 보증한다.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다. 마음이 분명한 목표에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직 배울 게 많다. 행운은 모두 내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손으로 해낸 일들이 없었다면 불을 일구기는커녕 가뭄으로 말라 죽었을 것이다. 나는 열심히 일할 때 내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역시 느꼈다. 인생 수업, 정신 수양. 불을 일구는 데는 고된 노동은 물론 행운의 브레이크도 필요하다. 둘 사이의 균형이 내 삶을 바꿨다. 도전.
극복해야 할 문제에 부딪혀 보는 것. 도전들은 언제나 생겨난다. 나는 한때 매일 일어나는 문제를 제거하고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순진무구한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낭비했다. 20대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은 내게 일이 주는 스트레스와 고난이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유사한 뜻으로 너의 행복을 따르라 혹은 내 열정을 따르라 라는 말도 있다. 나의 문제는 이런 열정이 즐겁고 행복한 일에 대해 기대를 품게 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듯 보인다. 일에는 좌절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걸 몰랐을 때 매일매일 벌어지는 문제들이 히말라야 산처럼 느껴졌다. 저 유명한 책과 그 책에 등장하는 류의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했다. 어느 정원에나 시험은 존재한다. 문제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도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늘 문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편이 낫다. 고난은 좌절이 아니라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의 정신은 갈등으로 인해 더 단단해진다. 유니테리언 목사 윌리엄 엘러리 체닝의 말이다. 나중에 나는 3가지 작은 사업을 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바빴던 이 시기는 하루하루 문제에 맞서는 나날이었다. 달아날 수 있었더라면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뛰쳐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혼란이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 점차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와 문제에 지속적으로 봉착하면 그것을 견디는 인간의 역량도 점점 더 강해진다. 나중에는 한때 나를 짓눌렀던 도전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잔잔한 바다는 항해 실력을 늘려주지 않는다. 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나는 그 고난이 별것 아니고 이 역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을 고수했다. 그러면 늘 그렇게 되었고 고난의 한 주가 지나고 주말을 맞이하는 상상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제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오직 해야 할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당신은 승리의 날에 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끝까지 견뎌낼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가? 전사처럼 싸우고 자신의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문제에 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일은 문제 연속이며 모든 문제는 지나간다. 이런 태도가 최선이다.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일을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라고 설교가 필립 브룩스는 말했다. 삶에서 각기 다른 것은 삶을 다루는 우리의 힘이다. 삶의 무게가 아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짐이 가볍기를 기원하지 마라. 등이 더 튼튼해지길 기원하라. 좋은 정원에는 늘 우리를 일하게 하는 씨앗들이 있다. 행복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삶에 있다. 삶은 도전 덕분에 더 가치 있다. 인생 수업, 도전. 도전하는 삶이 쓸모 있는 삶이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위기, 어려움, 문제 혹은 위험이 극심한 시기. 위기는 어려움, 문제, 위험이 극심한 시기다. 인생의 재난은 찾아오지만 모든 태풍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우리는 다음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일은 위기를 버티고
위기로 인해 망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말했다. 중국 속담에 따르면 불운은 누구에게나 온다. 어떤 태풍이 우리 땅을 쓸고 갈 것인가? 살다 보면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어쩌면 자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수도 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상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다. 다쳐서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을 곱씹을 이유는 없지만 준비할 이유는 있다. 인생이 쉽고 편안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망상이다. 예기치 못한 위기를 침착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강점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비극은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때만 진정한 비극이 된다. 견뎌라. 그리고 더 나은 일을 위해 자신을 지켜라.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현명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에 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 책에서 내가 겪은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그 회오리는 내 땅을 쓸어가고 날 시험했다. 원형 탈모도 생겼는데 얼굴과 눈썹, 머리털이 숭숭 빠진 자리가 훤히 보였다. 약 없이는 잠을 자지 못했고 심지어 약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최악의 위기는 나를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장 중대한 인생 교훈 하나를 남겨주었다. 그건 그 어떤 재앙도 내면의 빛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들의 내면에는 가장 중심적인 존재가 하나 있다. 그 존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더욱 잘 느껴진다. 가장 암울했던 몇 달 동안 나는 직업을 잃고 아이들의 교육비도 날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내면의 빛을 앗아갈 수는 없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 그것이 그때 내가 가진 전부였다. 위기 상황임을 깨달았을 때 겨울 북부지방의 강인한 참나무를 떠올려라. 추위가 몇 달 동안 밀려오고 바람이 아우성치고 해가 짧아지고 어둠이 길어지지만 나무는 꼿꼿하게 서서 견딘다. 고통을 수용하고 감내한다.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다. 나는 휘어진 것이다. 부러진 것이 아니라. 시인 라퐁텐의 말이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몸을 수그리는 편이 낫다. 부당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고통을 배우고 부러지지 않고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햇빛을 보고 싶다면 태풍을 견뎌야만 한다. 라고 사업가 프랭크 레이는 말했다. 우리에게는 회복력이 있다. 죽음과 고통, 손실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늘 회복할 수 있다. 비극 자체보다 비극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인생을 정의한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당대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12번이나 선정된 사람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럽연합군을 이끌었고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 되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최고 사령관을 역임했고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국의 고속도로 체제를 수립했으며 미국 항공우주국을 승인한 2선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는 개인적 비극을 겪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다. 4살 난 아들의 죽음을 나는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가 한 말이었다. 아이젠하워는 그 일을 잊지는 않았으나 그 일이 그의 빛을 끄지는 못했다. 겨울이 한창일 때 마침내 내 안에 마침내 내 안에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여름이 자리하고 있음을 나는 배웠다. 라고 알베르 카미는 말했다. 우리는 그 계절을 버텨야만 한다. 인생 수업 위기. 모두가 선망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비극은 있다. 하지만
비극은 그것이 핑계가 될 때 진정한 비극이 된다. 꾸물거림, 행동 혹은 결정을 미루는 것. 꾸물거림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미래의 언젠가로 미루는 것이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는 행동 단계에 발조차 들이지 못한다. 그레그는 30대 때 만나 평생을 사귄 친구다. 그때 그는 제재소 회계과장이었다.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었고 수영장이 있는 주택을 소유한 농담을 잘하는 친구였다. 그는 진지할 때면 부동산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나를 부추겼다. 그의 처남이 치과 의사인데 32채 임대용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 임대 수익으로 별장을 2채 샀다는 것이었다. 그레그 역시 꿈이 있었다. 플로리다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었다. 그는 거기서 살다가 북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그 햇살 쨍쨍한 곳에 남아 있었다. 언젠가 그는 세인트 피츠버그에서 수상스키 임대를 하거나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물에서 보냈던 시간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레그는 가정을 일구고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차 3대를 가지고 있고 직업도 있고 인생은 탄탄대로였다. 고등학생 딸이 살던 곳을 떠나는 걸 원치 않았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처가도 플로리다에 있지만 그를 따라 기꺼이 이사를 했다. 나는 그의 꿈을 부추겼고 그도 나의 꿈을 부추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형제같이 끈끈해졌다. 왜 플로리다로 돌아가지 않나? 내가 물었다. 그는 언젠가 그 일을 할 것이라 했다. 그것은 그에게 제정신을 유지시켜주는 작은 거짓말이었다. 그 꿈에 대해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무너질 것이었다. 그래서 못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언젠가로 그 일을 미뤘다. 그레그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이제 딸은 방학 때만 집을 찾아왔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해. 자네 이제 나이가 50이라고. 나는 그를 일깨웠다. 알아. 자네 말이 맞아. 딸애가 졸업하고 나면 할 거야. 그의 딸이 대학을 졸업했고 나는 더는 묻지 않았다. 이제 그 대화가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레그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매일 일을 계속했다. 그러는 동안 꿈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죽어버렸다. 꿈에 대해 못해 라고 말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영리하게도 언젠가 그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한다. 언젠가는 당장의 불편과 변화에 대한 불안을 피하는 핑계다. 언젠가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여전히 농담을 했지만 그 웃음은 그가 시한부 진단을 받으면서 끝났다. 희귀성 암이었고 살날은 2달 남았다. 그의 마지막 2달을 플로리다에서 아내와 보내기로 했다. 그레그는 그 마지막 날들 동안 꿈을 너무 늦게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결코 알 수 없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말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매분 매초 삶을 제한하며 살 겁니다. 그 일을 하세요. 원하는 게 무엇이든 당장 하십시오. 있는 건 오직 수없이 많은 내일뿐입니다. 인생 수업, 꾸물거림. 꿈은 언젠가라는 단어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오직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에게만 대답해준다. 무형의 힘. 무형, 만지거나 잡을 수 없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정원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부르는 사랑 노래다. 무형은 만지거나 손에 쥘 수 없다는 의미다.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어떤 결과를 상상하고 간절하게 원할 때 무형의 힘들이 우리에게 협력한다.
최선을 다하고 내면 깊이 믿으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신기하게도 50세 무렵 나는 경제적으로 목표한 지점에 다다랐다. 오랜 노력의 결과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이 만족감이 느껴지진 않았다. 산 정상에 올랐는데도 희열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당혹스러웠고 왜 그런지 답을 찾고자 조용히 숙고했다. 내 아들은 대학 졸업반이었고 곧 자신만의 경제적 여정을 시작하게 될 시점이었다. 오랜 숙고 끝에 30년 이상 배워온 지식을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끌림을 느꼈다. 침묵 속에서 이 영감이 밀려왔고 내게 힘을 주었다. 부에 관한 원고는 서재에서 비밀리에 조금씩 썼다. 한 달 내내 시간이 나면 이 메시지를 쓰며 끙끙댔다. 마침내 일을 끝냈다. 열쪽이었다. 그리고는 학교에 있는 아들에게 이 원고를 이메일로 보냈다. 내가 부에 관한 책을 쓸 것이며 첨부한 제1장에 관해 인정사정 없이 평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 발가벗겨진 듯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끼며 고뇌에 빠졌다. 마이크는 그날 밤 전화를 걸어왔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의 지지에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직감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부에 관한 수업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1, 2주 만에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다시 마이크에게 보냈다. 아들은 소감과 제안들을 덧붙여 보냈다. 6개월쯤 지나자 예기치 못하게 또 우울감이 밀려왔다. 내면의 목소리가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에 잠겨 내면의 지혜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고자 했다. 당시 나는 여전히 병원을 주 3일 운영하고 65채 임대용 아파트를 운용하고 있었다. 딱 석 달만 병원을 떠날 수 있다면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수많은 교훈에 관한 글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듯 했다. 수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책을 쓰는 일이 점점 더 큰 목표가 되어가면서 임시로 병원 문을 닫고 싶은 유혹이 일었다. 나는 여기에 끌렸으나 그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내가 집 하수관이 막혔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배관공 3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와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내게 자신의 집에 들르면 배관 뚫는 기계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감사를 표하고 기계를 빌린 뒤 집으로 가져갔다. 기계는 2.5cm 두께의 금속 코일이었다. 동력 모터가 둥글게 회전하는 기계였다. 나는 얇은 장갑 한 벌을 끼고 기계를 지하실 배관으로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왼손 장갑이 선회하는 코일에 감겨들면서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가락 뼈가 6동강이 났고 의사는 석 달간 일을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여러분은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책에 관한 글을 모으고 윤곽을 잡기 위해 고독하게 있을 소중한 시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우리의 야심에 부합하는 기묘한 우연들은 늘 믿기 어렵지만 말이다. 부상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걸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다. 인생은 늘 우리에게 먼저 속삭여 온다. 그 속삭임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의 진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인생 수업, 무형의 힘. 고요 속에서는 내면의 지혜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간절히 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언제나 답을 보내온다. 2부, 부의 정원 가꾸기. 목적, 목표, 특히 개인의 욕심을 초월한 목표.
나는 정원 일을 좋아한다. 정원은 휴식이 필요할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다. 목적은 목표 혹은 겨냥점이다. 특히 개인의 욕심을 초월한 목표를 이룬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저축액 이상의 부를 이루겠다는 목적이 필수적이다. 나는 직업상의 일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물론 매일 직장 일을 하는 건 의미가 있다. 기초적인 생존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설령 대단한 명분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 건 좋든 싫든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었고 나는 내 일을 계속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을 쓰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나에겐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겨났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글을 쓰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태어났다.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지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 수업, 목적, 부를 일구는 데는 지속적인 불편이 따른다. 또한 일신의 안락보다 더 큰 명분이 언제나 우리를 움직인다. 저항, 반대하는 힘. 저항은 어떤 목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다. 그것은 인간의 타고난 게으름, 꾸물거림, 산만함, 핑계, 생산적인 일 말고 다른 것으로 이끌리는 열망이다. 시급한 일은 우리의 주의를 끌고 반대로 중요한 일은 저항을 받는다. 국제적인 석탄 회사의 이사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다. 2015년 석탄 가격이 곤두박질 쳤다. 석탄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고 석탄 산업 전반이 암울했다. 대부분의 석탄 회사들이 파산을 선언했다. 빌, 새로운 회사나 분야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더는 참지 못하고 내가 물었다. 그의 일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자네가 할 만한 일을 생각해봐. 그래, 자네 말이 어쩌면 맞겠지. 그래야 한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는 새로운 직업을 찾지 않았고 마침내 파산했다. 그를 멈춰 세운 건 공포가 아니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어리석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은 것뿐이었다. 행동하는 힘에 내재되어 있는 건 행동하지 않는 힘에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 바 있다.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까? 모든 도전에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다. 일단 시작하는 것.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곤 한다. 그것이 일의 관성의 법칙이다. 매일 나는 팔굽혀펴기 150번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행하기는 쉽지만 행하지 않기는 훨씬 쉽다.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나는 팔굽혀펴기 한 번을 하도록 나 자신을 몰아가고 휴식을 취한다. 1분간 쉬고 팔굽혀펴기 30번 한 세트를 행한다. 15분 후면 150번 모두를 완수한다. 단순하지만 터무니없이 잘 통하는 정신적 도전이다. 이 팔굽혀펴기 의식은 가장 하기 어려운 일과 중 하나다. 수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시작하기가 어려워서다. 하루 동안 하는 모든 작업은 저항의 강도 측면에서는 비슷비슷해 보인다. 특히 미루기 쉬운 작업들이 그렇다.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를 함으로써 저항을 이겨낸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매일 가장 달갑지 않은 작업을 처음으로 하라고 조언한다. 어느 날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다른 일과를 하기 전에 개구리 먹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라고 말이다. 개구리 2마리를 먹어야 한다면 더 보기 흉한 것을 먼저 먹으라고 그는 제안할 것이다. 움직이는 육신은 움직이려고 하고 휴식을 취하는 육신은 핑계를 수없이 찾아낸다. 일은 결국 시작이 반이다. 인생 수업, 저항. 우리는 그날 할 일 중 어려운 일을 하는데
늘 저항을 느낀다. 그렇지만 행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각각의 일을 정복할 수 있다. 생산성, 노동을 들여 만들어낸 생산물의 양. 가장 좋은 비료는 정원사의 그림자다. 생산성은 노동을 들여 만들어낸 생산물의 양을 말한다. 부는 지난 하루, 지난 한 주, 지난 1년에 행한 생산적인 행동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의 어떤 의뢰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할까? 자명한 사실은 동기가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문제를 복기하고 결과를 그리면서 보낸 시간은 큰 의미가 있다. 하루하루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에머스는 생산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분의 시간들을 잘 지키라. 그 시간들은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다. 그 시간들을 버리면 그 가치를 절대 알 수 없다.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면 가장 빛나는 보석, 유익한 인생이 될 것이다. 5초의 법칙을 쓴 멜 로빈스는 하루 동안 결정의 시간 혹은 부정적인 추세를 감지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지혜에 대해 말한다. 하루 중 취약한 시간에 5, 4, 3, 2, 1을 셈으로써 잠시 멈추어 내면의 지혜에 닿으면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는 나머지 다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보석이 늘 하나씩 존재하기 마련이다. 내게는 매일같이 치르는 의뢰가 꾸준히 생산성을 유지시켜 주었다. 내 목표를 환기시켜주는 정신 수양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언. 나는 반복적으로 필요한 문장들을 외웠다. 둘째, 이미지화. 나는 주간 목표 및 장기 목표를 최종 달성한 모습을 그려보았다. 지금도 혼자 해변에 앉아서 원고를 다 끝마치고 만족스러워하는 내 모습을 상상한다. 셋째, 실행 목표. 나는 실행 목표를 글로 적고 매일의 실행 계획을 따른다. 이렇듯 성공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면 모든 것이 스스로 돌볼 것이다. 생산적인 삶은 지난날에 뿌린 수많은 씨앗과 관계 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인생 수업, 생산성. 부유한 삶은 생산적인 삶이다. 그리고 그 생산성은 만족의 미소를 짓게 할 것이다. 정점 상태, 최저값 혹은 존재, 조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라. 악착같이 일하고 걸음을 주어라. 정점 상태는 존재 최적 상태를 말한다. 30대 초반, 인생의 중반기에 나는 친구 한 명과 상황이 무척 비슷했다. 경제적 책임들은 극도로 컸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지쳐서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걸 소홀히 했다. 친구에게는 장래가 밝은 직업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는 분명 직업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는 빠져들기 시작했다. 분명한 이유 없이 육체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하고 동기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털어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게 내게 다 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가지 않아.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이 성공이나 물질주의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곤 한다. 물론 수많은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체 상태를 방치한 건 사소한 일이 아니다. 친구는 병원을 찾아다니고 커피를 거듭 들이키고 심리 상담을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곤두박질 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에 갔는데 그 친구가 땀에 흠뻑 젖은 채 런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었다. 운동을 했더니 기분이 나아졌다고 내게 말했다. 내 눈에는 그를 둘러싼 세상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는 자기 자신을 바꾸었다.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했다. 먼저 걷기 시작해 조깅을 하다가 마침내는 마라톤에 이르렀다. 하프 마라톤 결승선 통과를 목표로 세우고 그 일을 해냈다. 그리고 서서히 육체적 힘, 정신적 에너지, 영적 활기를 되찾았다. 내 몸을 돌봐야 한다고 마음먹은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지. 몇 년이 지나서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이 완벽하다면 당신은 합격이다. 하지만 힘을 내야만 한다면, 자신에게 닥쳐온 도전들을 치르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삶의 시험들을 견디는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면, 운동은 당신이 지닌 힘을 온전히 발현시켜주는 훌륭한 치료약이 될 것이다. 땀을 흘리는 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면 그저 일상적인 걷기나 요가라도 시도해보라. 점점 상태는 우리의 번영을 돕는다. 몸이 튼튼할 때 정신은 강건한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헨리 롤리스는 말했다. 키케로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홀로 운동하는 건 영혼을 받쳐주고 마음의 활력을 유지시켜준다. 도끼날이 날카로워야 모든 시간이 더 나아진다. 물론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니다. 무딘 도끼날을 휘둘러도 생산적일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운동을 해서 점점 상태를 만든다면 하루하루가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 자신이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 수업, 정점 상태. 지친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최상의 상태에서 활동하려면 육체적 힘을 키워야 한다. 자기 신뢰, 어떤 대상을 획득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 선언서. 우리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기 신뢰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기 신뢰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기 신뢰는 목표의 크기는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자 무엇을 감내하고 어떤 분투를 할지 결정한다. 반대로 자기 회의는 환경을 척박하게 만든다.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신뢰다 라고 에머스는 말했다. 세뮤얼 존슨도 위협을 이루는 필수 요건은 자기 신뢰다 라고 말했다. 베르길리우스 역시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삶의 조건은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데 경제적 안정, 그러니까 온갖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괜찮은 직업을 받아들인다면 경제적 안정성을 구하게 될 뿐이다. 보통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보통으로 살다가 은퇴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심은 정원의 잡초와 같다. 낮은 자존감은 종신형이 아니다. 자존감 역시 다른 기술들처럼 습득하고 연습하고 숙달될 수 있다. 한번 숙달되고 나면 삶에서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자기계발 코치 베리 데븐포트는 썼다.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에드문드 힐러리 경 역시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실행이 우선이다. 성취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대가도 치르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실수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을 믿을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 수업, 자기 신뢰. 자신감은 스스로 해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것이다. 자기 신뢰 없이는 도전의 과정을 견뎌내기 어렵다. 신념, 견고하게 지키는 믿음이나 의견. 곡식을 자라게 하려고 땅을 갈 때는 잡초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왜 정신의 잡초들은 뿌리채 뽑지 않는가? 왜 성장하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지 않는가?
신념은 견고하게 지키는 믿음이나 의견을 말한다. 나는 가톨릭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가난이 미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약간의 땅을 소유하고 싶어진 이유로 나는 더 강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부를 일굴 계획과 행동을 따르기로 했다. 부자는 행복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보다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이란 양쪽 길 모두에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걱정으로 마음이 나달나달해지지 않는다면 행복하기가 더 쉽다. 30살에 나는 가난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행복하고도 부유해질 수 있다는 신념을 받아들였다.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좋은 삶을 꾸릴 수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충족시킬 만큼의 부를 즐기기 위해서는 약간 보편적이지 않은 신념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나는 불가해안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며 우리는 모두 그것의 일부라는 지배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작동되는 세계의 현실을 믿기로 했다. 내가 맞서야 했던 보통 가정의 또 다른 신념은 균형 잡힌 삶에 관한 이상적 모습이었다. 내가 보기에 균형 잡힌 삶은 평균적인 결과를 냈다. 나는 평균적인 삶이 내 삶의 목표라 생각하지 않았다. 좀 더 나은 상황을 원했고 경제적 불안을 느끼며 살고 싶지 않았다. 경제적 자유를 강렬히 원했다. 또한 나는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내면의 모험가적인 기질과도 싸워야 했다.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를 쌓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자기 수양이 더욱 필요했다. 내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신념은 인생이 안 온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일정한 결과를 얻으려면 희생과 불편이 뒤따랐다. 돈 쓰는 성향 역시 극복해야만 했다. 돈이 새는 걸 관리하지 못한다면 재난이 닥쳤을 때 삶이 취약해진다. 지출을 빡빡하게 관리하지 않고 부를 쌓으려고 애쓰는 건 배수구 마개를 빼고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 나는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지출은 적이며 호화롭게 과시하거나 사치스러운데 부를 낭비하지 않고 가진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신념을 받아들였다. 내 경제적 명운에 힘을 실어준 신념은 인생이란 자기 실현이라는 관점이다. 내 잠재력을 완전히 사용하여 목표를 이루고자 했다. 내 에너지를 통솔하고 나를 고갈시키고 나의 능력 최대치에 도달해서 나 자신을 뛰어넘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신념, 부 자체가 약은 아니라는 믿음, 인생이 쉽지는 않아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신념, 그리하여 자기 실현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 난 그 모든 신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모든 믿음의 결과다. 톰과 제리 제작자 퀸비는 이 모든 걸 딱 3단어로 표현했다. 인간은 신념이 표현된 것이다. 인생 수업, 신념. 신념은 양면성을 지녔다. 나를 고착시키는 외부적 신념과 발전시키는 신념. 나는 나만의 신념을 만들었다. 성취감 있는 일, 성취감, 바라는 걸 가졌다는 느낌, 혹은 그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같은 두 개의 정원은 없다. 어떤 두 날도 한 정원에서는 같지 않다. 성취감 있는 일은 경제적 부로 향하는 오랜 여정에 힘을 준다. 그런데 성취감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혹은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에서 오는 미묘한 기쁨이나 만족감이다. 성취감은 내적 가치, 성향, 재주, 야망, 내면의 목소리와 자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시사한다. 각자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움직일 때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보상받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라. 자신을 찾으면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평론가 매슈 아놀드는 말했다. 헤로토도스 역시 인간의 운명은 그 자신의 영혼 속에 있다. 라고 말한다. 저널리스트 시드니 제이 해리스도 이렇게 쓰고 있다. 세상 고민의 90%는 자기 자신, 자신의 능력, 약점, 심지어 자신의 진정한 덕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연유한다.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고자 30년을 일한 끝에 나는 성공할 수 있도록 버텨낸 힘이 뭔지 알아냈다. 그건 바로 본질적인 보상을 주는 활동과 나 자신을 일치시킨 것이었다. 부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나는 좌절하고 또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노동이 지닌 모든 측면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임을 배웠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늘 끔찍하고 때로 정말이지 싫은 일이 꼭 따른다. 그중 어느 면은 좋고 어느 면은 나쁘지 않고 어느 면은 정말이지 끔찍하게 싫다. 부로 이끄는 일은 말하자면 끊임없는 고된 노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좋아하는 일은 더 많이 하고 끔찍한 일은 덜 하고 정말 싫은 일은 거의 하지 않을 권리를 얻어냈다. 물론 적은 과정도 겪어야 했지만 나무가 잘 자라려면 반드시 몇 년간은 새로운 땅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나무를 너무 빨리 옮겨 심어서 뿌리가 채 내리지 않으면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꽃을 피우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 작가 얼 나이팅게일은 조언한다. 자신에게 진실하라. 모두의 심장이 뛰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추구하라. 그러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흥미와 능력이 조화되는 일을 찾아라. 어떻게 찾느냐고? 경험을 통해서. 인생 항로를 생각하면서 찾으면 된다. 성취감이 있는 일을 찾아라. 성취감 있는 일이란 각자의 다양한 가치, 성향, 재주, 야망, 내면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인생 수업, 성취감 있는 일, 경제적 상승에는 특별한 과정이 요구되며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 필요한 끈기와 체력은 일과 나 사이의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 내적 가치, 삶에서 꼭 가져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내 일부가 죽게 되는 것. 초목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필요한 것이 공급된다면 저 초목들은 잘 자랄 것이다. 그게 내가 아는 전부다. 내적 가치는 우리가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지녀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일부가 죽게 되는 것이다. 핵심 가치들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를 번창시킨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의 가치관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 중요한 말이긴 한데 대체 가치관이 어떻게 우리를 최고의 일로 이끌어준단 말인가? 내적 가치는 개인 고유의 것이며 자라면서 생겨날 수도 있고 본성에 고착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수년간 실용적이고 타당하게 내 가치관을 발견하는 탐색 기간을 가졌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년 동안 나는 2가지 직업의 시간을 쪼개 썼다. 척추교정사이자 부동산 사업가로 산 것이다. 척추교정사인 나는 잘 차려입고 좋은 환경에서 일했다. 내 병원 건물에서 시간을 보냈다. 동료와 친구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나는 전문적인 환경에서 도움을 구하는 정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직원들은 충실했다. 표면적 척도로 따지면 모든 게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에서 알 수 없는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희미하게 느꼈다. 부동산 사업에서 내 역할은 무척이나 달랐다. 나는 더러운 청바지,
페인트가 튄 셔츠를 입고 낡은 신발을 신었다. 대부분 예기치 못하게 수리할 곳이 생기고 비용이 발생하면서 스트레스가 일어났다. 수리하는 일은 직접 하기도 했고 업체에 맡기기도 했는데 늘 완벽하게 처리되지는 않아서 골칫거리였다. 그러고 나면 임대한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나를 미치게 하는 질 나쁜 세입자들이 등장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불쾌한 상황에서 기이하게도 에너지를 얻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내 중심 가치관을 이해한다면 어쩌면 그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에 관한 나의 중심 가치관은 성과와 가시적인 결과를 보는 능력에 있었다. 내게는 시작과 끝이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했다. 나는 복잡하고 큰 도전에 가치를 뒀다. 목표를 향한 진전과 경제적 사다리를 오르는 발전에 가치를 두었다. 척추 교정사 일은 그 모든 가치 있는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관한 나의 중심 가치관을 채워주지 못했다. 환자들은 치료되었지만 그 자리를 또 새로운 환자들이 채웠다.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건 결승점이 있는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척추치료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 과정이었다. 나는 이 직업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데 대해 죄책감이 들었다. 반대로 부동산 일은 어마어마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밀한 가치를 충족시켜 주었다. 이 거대한 도전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었다. 프로젝트는 완수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결과를 사진으로 찍고 매매 중 표지판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일은 특정한 지점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 일이었다. 생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충족시켜주는 중심 가치들 주변으로 목표와 행동, 생활 방식을 세울 때 성공은 더욱더 보장된다. 내게 가장 적합한 일을 하게 되자 나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내적 가치들은 도덕 법칙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인내, 정직,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식의 가치관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것과 더 가깝다. 가치는 자기 성찰과 직업 성취감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의미와 의의를 부여해주는 건 우리의 가치관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선택한 직업에서 우리는 영혼에 파묻혀 있는 가치들을 충족하면서 의미와 의의를 경험하게 된다.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묻지 마라. 내가 평생 추구할 나만의 가치는 무엇이지? 라고 물어라. 이 질문이 부를 향한 여정을 더욱 만족스럽게 해줄 것이다. 인생 수업, 내적 가치. 20살의 나는 물었다. 나는 평생 어떤 직업에 종사할까? 50살의 나는 물었다. 나를 채워주는 가치, 못 채우면 내 일부가 죽어버릴 그런 가치는 뭐지? 성향, 타고난 경향,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끌리는 것. 잡초란 무엇인가? 미덕을 가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식물이다. 성향은 타고난 경향,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끌리는 것을 말한다. 흥미, 애호, 선호, 근성, 호기심, 매혹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소명이고 끌림이다. 작가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성향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향이란 우리에게 내재된 힘이다. 우리를 어떤 특정한 경험으로 끌고 가고 다른 것들로부터 떼어놓는다. 우리가 여기 혹은 저기로 가게 함으로써, 다시 할게요. 우리가 여기 혹은 저기로 가게 함으로써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내면의 목소리와 힘에 주의를 기울이고 진정한 자신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에게 운명 지어진 무언가, 즉 개별자,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를 통해 고유한 자신을 표현할 생의 과업이 있다.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한 명은 현재 친구들 모임에서 가장 부유하고 충만하게 살고 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친구는 우리 모두가 고려했을 선택지들을 고려했다. 소득 이하 접근법을 사용한 것 말고는 그는 약사가 되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가 그 일의 소득 한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치아 교정사가 되는 길을 택했다. 학교 교육은 끝이 없었고 희생도 극심했다. 하지만 30살이 넘어서 졸업을 한 뒤 그 친구의 수입은 내 수입의 4배가 되었다. 일은 반밖에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기술이 숙련되자 그 일에 대한 헌신과 엄청난 소득으로 인해 그의 성취감은 불타올랐다. 자신을 호기심과 매혹 대상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라고 생각하라. 인터넷을 검색하고 서점에서 찾아보고 도서관에 앉아서 자신의 흥미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숭배하라. 당신이 끌리는 대상이 당신 영혼 깊이 감춰진 경향, 성향, 흥미를 드러낸다. 로버트 그린은 썼다. 자신의 성향에 대략적으로 부합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첫 번째 직업이 당신이 행동할 공간과 당신이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당신이 적응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기술이 확장될 것이다. 마침내 자신에게 완벽히 딱 맞는 특정 분야, 자리, 기회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눈에 띈 즉시 깨달을 수 있다. 그 순간 어릴 적 느꼈던 흥분과 경의의 불꽃이 튀기 때문이다. 제대로 라는 느낌이 올 것이다. 올바른 일을 추구하는 건 우정과 같다. 흥미가 느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만족을 준다. 우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곤 한다. 인간은 무제한적인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대개 성공을 거둔다. 인생 수업, 성향과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마음속에선 충돌이 일어난다. 성향은 목표 설정만큼이나 중요하다. 내면의 목소리, 이성을 넘어선 감각. 정원에서 일할 때만큼 이렇게 좋은 생각을 날마다 수없이 해본 적이 없다. 내면의 목소리는 이성을 넘어선 감각이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뭔가를 알아차린 느낌, 즉 본능적인 감각이다. 그것은 불가해한 초자연적 현상처럼 존재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에게 응답하고 그것의 안내를 믿어야 한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영감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하고 꿈을 위해 견디고 내면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합하는 진정한 삶을 살 기회를 놓치면 훗날 큰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묵살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다. 좋은 질문을 하고 매일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이끌어줄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언젠가 어떤 변호사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남편이 지방법원 판사로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이었고 그는 출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6만 달러의 출마 경비가 필요했고 그건 부부의 개인 저축에서 헐어야 했다. 내 아이를 둔 가족의 재정 상태는 빠듯했다. 당선은 불확실했고 금전적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10년 동안 출마하고 싶다고 말해왔어요.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말했다. 그저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저라면 어떤 열망이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무척 진지하게 고려할 겁니다.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내 말이 그 변호사가 지금 우리 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예방의학연구소 설립자인 딘 오니시 박사는 표현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스승을 가지고 있다. 무척이나 분명하지만 때로 조용하게 속삭이는 내면의 안내자, 내면의 목소리 말이다. 마음의 수런거림과
매일의 사건이 주는 압박에 떠밀려 그 정보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한다면 그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그 무언가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내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인생 수업, 내면의 목소리, 조용히 촉구하는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은 지도를 보기도 전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 용기, 두렵지만 이득이 될 만한 일을 하는 능력. 거대한 참나무도 한때는 땅에 떨어진 작은 도토리였다. 용기는 두렵지만 이득이 되는 일을 행하는 능력이다. 부는 용기와 조심성을 적절히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산악인 아론 렐스턴의 이야기는 영민한 용기에 관한 극단적인 사례다. 렐스턴이 사막의 좁은 크레바스에서 협곡을 오르고 있는데 바위가 떨어져 나와 그의 팔에 떨어졌다. 5일 반 동안 홀로 27살의 청년은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다. 그는 살았다. 자신의 팔을 잘라서. 이것은 용기에 따른 이성적인 결정이었다. 그는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의 비용을 저울질하고 상황을 가늠해보고 주머니 칼을 꺼내서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 렐스턴은 죽지 않으려면 팔을 절단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합리적인 용기였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데 힘을 부여하는 이성적인 용기라 할 수 있다.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행동의 결과와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가늠하고 결단하는 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하게 될까? 우리는 재즈 베조스가 아마존이라는 꿈을 위해 고소득 금융권 직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그걸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도하지 않는다면 후회하리라는 것도 알았죠. 상징적인 이야기다. 실패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최악은 성공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우리가 도망친 큰 거래로는 망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가 취한 나쁜 거래들로 망할 뿐이라는 말이 있다. 조심하면서도 동시에 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인생 수업, 용기. 자유의 비밀은 용기다. 부를 향한 과정에는 용기와 조심성이 모두 필요하다. 자기 용서, 죄책감, 후회, 부끄러움, 자기 혐오, 실패나 실수에 관한 자기 경멸을 놓아주는 것. 정원사는 성공보다 실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자기 용서는 죄책감, 후회, 부끄러움, 자기 혐오, 자기 경멸을 놓아주는 것이다. 내 남동생은 52살 때 세상을 떠났다. 차 한 대가 고속도로에서 경로를 이탈해 중앙선을 넘어 동생이 있던 곳을 덮친 것이다. 순간 동생은 그 차가 자신을 향해 곧장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급히 자기 차 뒤에 몸을 숨겼지만 통제 불능의 차는 동생의 차를 들이받고 동생까지 덮쳤다. 그는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6m나 날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즉사했다. 가해 차량의 80살 노부인은 핸들을 잡고 의식을 잃은 채였다. 알고 보니 당뇨병성 혼수 상태였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은 눈이 먼 남편이었다. 경찰이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부인은 운전 중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사고 전에 지역은행에 갔었는데 거기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낮아져 쓰러질 뻔했다. 남편이 운전을 말렸지만 그녀는 어쨌든 운전대를 잡았다. 몇 분 뒤에 내 동생이 죽었다. 나는 3시간 뒤에 그 소식을 들었다. 전화를 걸어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금까지도 내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조가 사고를 당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죽었대. 터무니없는 사고의 여파로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부당하게 잃은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비탄에 잠겼다. 하지만 오랫동안 복수심에 빠져 있을 순 없었다. 우리는 고소를 취하했다.
우리는 용서를 택했지만 그 노부인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였다. 오직 용서만이 누군가를 잃은 비극이나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용서는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남은 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결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한다. 가능하면 스스로를 용서하는 관대함을 베풀어야 한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나를 자유로 이끌어줄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비탄과 증오를 뒤로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감옥에 있으리라는 걸 알았다. 용서는 영혼을 해방시킨다. 성공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물질적인 부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하지만 성공에는 건강과 에너지, 삶에 대한 열정, 충만한 관계, 창조적인 자유, 감정적, 심리적 안정, 행복감, 마음의 평화도 포함된다.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든 언제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 정도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스스로를 용서하고 돌보는 것은 일종의 용기다. 인생 수업, 자기 용서. 후회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감정이다. 타인은 물론 스스로를 관대하게 용서하라. 부자의 언어 어떠셨나요? 부를 쌓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삶과 사회에 관한 정신적 태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느 책처럼 역시나 알지만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이 왜 잘 안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부자의 철학을 함께 얻어가고 싶은 단발문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